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온라인 대국민 정신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소수연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저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꿈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 상담,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유튜브에 고민프리 상담소, 지금 뒤에 보이시죠? 고민프리 상담소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지만 여전히 방송이라 그런지 좀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지금도 콩쾅콩쾅 거립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방송 주제는 코로나 시대 Z세대 청소년의 대인관계입니다. 네, 굉장히 조금 길지만 선생님들께서 여러분 듣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이 옆에 계시네요. 네, 선생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복지연구부 김신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첫 출연이시죠? 네. 어떠세요? 앞에서 눈을 마주칠 누군가가 없어서 더 떨린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사람보다 카메라가 더 떨리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상황이 익숙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더 긴장감을 주는 그런 환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그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주제가 있다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홍보를 하셔서 같이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사전에 KYCI 연수원을 통해서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KYCI 연수원 아이디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출석이 확인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끝날 때쯤에 그 중에서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시간이 될 때 같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가 코로나 시대 Z세대 청소년 대인 관계, 이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코로나 시대는 저희가 하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누구나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Z세대라는 용어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확히 Z세대가 누구를 의미하고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Z세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선생님께서 네. 알고 계시는 네. 세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X세대는 압니다. 네, X세대는 어떤 연령대? X세대는 제가 한창 때였기 때문에 1900년대 그때의 한창 청소년기를 맞췄던 그런 대상이 X세대 아닐까요? 네. 선생님이 X세대 아니세요 혹시?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대표적인 X세대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네. 선생님께서는 네. 대표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닐까. 베이비본 세대라는 것도 있죠. 네,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시고 그냥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나 하고 추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G세대, X세대, 베이비 부모 음. 세대,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세대를 구분짓는 이유는 그 세대를 서로 배척하거나 네. 또 경계를 짓고 또 구분하기,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세대에 대한 이해, 분명히 다른 사회 환경적 그 환경에서 성장한 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이 세대를 구분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질문하셨는데 Z세대, G세대, 그쵸. G세대란 네. 흔히들 이게
1995년도에서 네. 2000년대 중반, 2010년까지도 해당되겠는데요. 네. 그 사이에 태어난 음. 그 연령대에 있는 음. 지금으로 말하면 15세에서 24세 아. 그 정도 연령에 해당되는 세대를 G세대라고 합니다. 네. 네, 디지털 기기, 즉 음.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계들을 친숙하게 사용하고 노출되고 다뤄온 세대들을 일명 디지털 네이티브, G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게요. 되게 다양한 그 세대를 규정짓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능에서든지 TV라든지 광고에서 굉장히 G세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G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15세에서 24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네. 저희의 뭐 상담자라고 하면 내담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또 나의 동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좀 즐겁게 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G세대가 그 나이에 태어난 세대라고 이제 이해는 했고요. 그들의 특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참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 G세대에 대해서 네.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특히 네. 소셜 커머스, 마케팅 분야에서 G세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저희는 네, 대인관계를 맞아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네. G세대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G세대는 분명히 이전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네. 변화가 기성세대, X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G세대 똑같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G세대, 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G세대에게는 특히 관계에 대한 인식, 네. 대인관계에 대해 경향, 가치관에 대해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네. 네, 최근 2020년도에 대학내일20이라는 네.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자, 대상은 X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부모 세대, 그리고 G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는 SNS 상에서 만난 사람을 친구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응답에 우세하게 G세대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다른 세대하고 비교했을 네. 때보다 더 월등히. 네,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네. 만난 적이 없지만 네.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도 친구라고 인식하고 네. 그들과 정서적 유대감, 정서적 지지, 네. 소통하고 관계 맺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세대가 G세대입니다. 네. 이만큼 G세대는 대표적으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열려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맺는 관계는 우리가 대면보다는 주로 텍스트 중심, 텍스트 중심의 그쵸. 소통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은 우리보다 좀 더 수평적이고 조금 더 편견이라던가 선입견이 없는 관계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네. 이들이 네. 조금 더 피상적이고 아. 느슨한 관계를 맺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관점이 또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이들은 느슨한 관계를 원하지만 그만큼 더 확장되고 다양한 관계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네. 제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들도 역시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넓고 굉장히 폭넓은 관계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는 관계라고 하면 친밀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잖아요. 네. 저 사람이 나랑 관계다, 친하다라고 하면은 그쵸, 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들은 그러면 친밀성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나요? 제가 그 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조사 기관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조사에서 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뭐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많이 맺을수록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오.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아. 물론 그 조사에는 10대 청소년은 해당되진 않았지만 네. 20대, 30대,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네. 20대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로 밝혀졌습니다. 네. 물론 미디어 사용 시간도 20대가 가장 월등히 많았고요. 네.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네. G세대 역시 아주
많이 월등하게 하루 중 뭐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온라인 세상을 탐험하면서 보내는데 네. 그만큼 이들도 역시 사회적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지세대 청소년들, 10대들이 가장 우정, 수용,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 친구들은 여전히 우정, 친밀감, 소속감에 대한 그런 결핍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속감이라든지 친밀감들을 이들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마크로빌 엠브레인 뭐 이 결과인 네. 여기서 조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약간 모순돼 보이거든요. 네. 이거를 조금 쉽게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들을. 네, 결국 비대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지고 어차피 이 디지털 세상이 네. 도래한 이상 우리는 온라인 관계 중심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네. 그러함에도 우리 인간은 네. 상호 의존적이고 관계 네. 맺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네. 문자 중심의 텍스트 중심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관계의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친구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맞아요. 대인 관계를 경험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의 정말 진정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인관계 형성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이 아이들도 관계를 굉장히 네. 잘 맺고 싶고 그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친밀감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좀 네. 충격적이었던 게 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인들이 네.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서 좋다. 맞아, 그런 기사 저 네, 봤어요. 교회나 종교 활동을 하지 않게 돼서 더 좋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필요한 관계들만 소통해서 좋다.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 대상에 10대는 없었고 네. 그런 사람들이 관계로 인해 소통을 덜 받고 자기를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네. 그 결과를 청소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미 인간관계에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직장. 네네네. 하지만 성인들은.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 시작하고 나. 이제 맺어야 하고 그걸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체감을 형성하고 나를 비추는 타인을 통해서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청소년에게는 네. 비대면 소통이 저는 꼭 네. 반드시 예. 필수적이긴 하지만 온전히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듣고 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상황이 돼서 아이들 얘기 이렇게 조금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학교 안 가서 그 편하다는 얘기도 듣기도 해요. 스트레스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아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창 이제 배워야 될 관계를 배워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쵸 결핍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얘기를 좀 진행하다 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들이 그 수업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결손과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관계에 대한 결성,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아이들이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 네. 저희 지금 우리 개발원에서 상담연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네.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물론 온라인으로 항상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서 외롭다. 온라인 수업도 누군가와 같이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혼자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 관계는 협동을 통해서 더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학교라는 것들이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네. 관계를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들인데 네. 아이들이 온라인 관계가 좋기는 하지만 네. SNS로 게임으로 친구들 만나고 있지만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음. 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아이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너무나 두드러지게 많은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연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는지를 작년하고 올해를 좀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이슈 페이퍼를 발간을 했습니다. 아마 밑에 이제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희 본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서 이슈 페이퍼 내용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사 내용들을 이제 업로드를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은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친구들하고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지내고 있어요? 보니까 네. 네,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네. 뭐, 저는 원래 네. 집순이었으니까 친구들과 게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다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걔네들과 게임을 한다. 네. 그리고 뭐 가끔 영상 통화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 또 의외로 아이들이 많은 관계를 뭐라고 하죠? 필터 한다라고 하죠. 네. 어떤 거예요? 관계가 필터가 되고 있는 게 네. 등교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냥 적당히 반 친구로 지냈던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난 뒤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되고 있다. 그런 응답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아이들이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네. 한 반 친구라는 소속감이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뭐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특정한 한두 명의 친구들인 거고 아이들이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얼굴만 아는 친구들과는 연락도 끊고 있고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기호대로, 취향대로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고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게임으로 만나니까 어려운 하지만 네. 분명히 지금 이거는 편식하고 있는 관계인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뭐 여러 얘기를 듣거나 기사를 봤을 때 청소년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관계들은 이렇게 취사 선택하거나 뭐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는 혹시 그 조사 결과라든지 좀 나왔었나요? 네, 그 네. 중학교 1학년인 친구를 인터뷰했었는데 네. 그 친구는 6학년 때 전학이 오고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던 그렇죠. 친구예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아이들이 내성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굉장히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든 시기가 됐어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오히려 또 좋다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이 친구는 새로운 친구 많이 만나고 네. 그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경험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런 기회가 없어서 속상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음. 사실 그 나와 다른 친구를 만나서 경험하고 그쵸. 그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쵸. 간접 경험. 맞아요. 또 새로운 선생님을 또 만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화면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협동학습하고 상호작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아쉬워하고 외롭다라는 말도 구체적으로 그 친구가 했었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 하게 되면서 그렇죠. 경험치가 되게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접촉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 특히 어떤 부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아쉽다고 얘기하던가요? 우선은 네. 솔직히 학습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쵸. 성인인 우리도 온라인 학습은 힘들어요. 네, 학습은 모르는 건 옆 친구에게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 좀 내가 못 따라가는 것들은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나의 얘기하고. 난해한 표정을 보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각 표정을 읽으면서 네, 그쵸. 또 협동학습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또래에게 배우는 것들 그건 단순히 지식 습득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를 가지 않게 되면서 아이들이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음. 그 학습이 관계로까지 음. 사회성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학습의 과정은 사회성 훈련이죠. 맞습니다. 사회성도 네. 사실은 학습이기도 하고 네. 학습이 또 사회성이기도 하고 요 시기에는 요거를 참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잃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네. 조금 아프네요. 특히 이제 저도 들었던 내용 중에 뭐 수학여행을 못 간다거나 네. 진짜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하던데 그런 얘기도 하던가요? 실제로도? 네, 그 고등학생 여학생이었는데 네. 고등학교 시기에 친구들이 오래 남는다라고 하던데 아, 그쵸. 저는 그게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아, 네. 이러다가 대학 가서 직장 생활 가서 사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불안해요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수학여행 가고 체육대회 하고 학교 축제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 사회의 축소판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후에 나가서 할 것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호소하더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이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학교를 안 가는, 그 다음에 드문드문 가고, 지금은 좀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2년 동안의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런 여행들이 자기한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불안도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럼 관계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조금 궁금함이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G세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이 G세대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죠? 뭐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인간이라면 느끼는 소속감, 연대감이죠. 사실 아예 G세대들이 개인의 취향 중심의 관계 맺기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연대감, 소속감이죠. 같은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끼리. 네. 그리고 또 정치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도 요즘 많이 늘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같은 가치관을 갖거나 취향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이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이 누군가와 소속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연대 맺고 도움받고 도움 주고 의존하기 위한 것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예,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이들도 함께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아까 텍스트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텍스트로 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통해서 정말 내 속을 좀 탁 터놓고 얘기하고 싶고 그럴 때 조금 더 정서적인 공감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또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예. 선생님께서도 요즘 우리 장문의 글 읽기 힘들잖아요. 아, 저 싫어해요. 네. 그리고 저희 카톡으로 뭐 대화를 주고 받더라도 네. 뭐 짧게 짧게, 여러 번 짧게. 보낸다든지 맞아요, 하지 맞아요. 장문으로 보내면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중간에 새는 글자들이 많아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읽고 가끔 왜곡하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 중심의 소통이라는 건 음. 전후 앞뒤 맥락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짧은 단문 메시지로 주고받는 시대에는 더욱더 왜곡될 수가 있죠. 잘못된 게 인식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관계 소통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문자 중심의 소통, 전후 맥락과 그 주변의 상황,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문자 중심의 소통에서 오해와 상처, 또 다시 풀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인식하고 그런 경험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더라도 네. 우리는 결국 다시 한번 만나서 서로 위로받고 그리고 또 한동안 뜸해졌고 네. 저는 그 경험 우리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한 대인관계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들에게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아이는 앞으로 다 살아나갈 세월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렇게 뭐 단절감이라든지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들한테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연구를 하면서 네. 저희 연구팀이 네.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네.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봤었어요. 네.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게 나왔을 것 뭐냐고요? 같아요? 아, 그 관계에서 필요한 거?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이라던가 그런 사회적 욕구 결핍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뭘까? 뭐 만나게 해주세요. 네.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만날 수 있는 뭐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네. 게 아닐까요? 네, 참 모순적이게도 네. 스마트폰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만나길 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네. 그 응답자 아이들을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네. 그 아이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대면으로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라도 만나서 활동하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네.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지만 진정 아이들이 안전하게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관인 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던가 청소년 활동 기관들이 그런 만남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이들을 인터뷰하면서 느꼈어요. 네, 물론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라도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줘야죠. 진정한 교감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네. 함께 상호작용, 팀을 네. 이뤄서 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비대면에서도 만나고 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고 네. 저는 대면과 비대면을 딱히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경계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호환되게 아이들에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제가 최근에 본 제가 연구 조사 결과들을 많이 보고 네,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고민이 네. 많은데 네.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2020년도 조사였는데 대부분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친구 그리고 온라인에서 고민을 털어놓는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언제든지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네.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건 지금 여전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나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장면, 상담 현장, 상담 선생님들이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은 아이들이 다가오기 힘들잖아요. 자신의 고민을 특히 성인에게는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그쵸. 시기이기 때문에 그쵸. 이럴수록 더 우리 상담자 선생님들이 지세대를 더 많이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참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스스로 해서 해결한다는 건 저도 제가 더 젊었을 때 20, 30년에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 다음이 친구였어요. 네. 그 다음에는 뭐 부모 정도였는데 요즘 그 부모 자리를 온라인이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초록창이라든지 어디 치면은 거기에 또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거기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보를 취한다는 게 사실 사실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나한테 직접적으로 맞는 그런 대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누군가한테 참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조사 결과이긴 한데 청소년들이 네. 주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 부모님의 조언,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하다. 많은 아이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주도적으로 하길 원하고 스스로 해결하기는 원하지만 진정한 도움을 어른들에게 내가 믿는 세대, 나보다 경험을 많이 한 기성세대,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들도 항상 양가 감정이죠. 이중적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그쵸, 그 어른들의 그런 조언들도 사실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네. 내가 항상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존재가 사실 어른이기도 하고 네. 부모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성장하거나 안정감을 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뭐 활성화되고 정보 취득이 굉장히 쉽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는 만나서 친구 또는 어른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들은
여기 계신 듣는 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그들의 마음 깊이 속에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관계의 질이라는 게 사실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얕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깊은 대인 관계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관계의 질을 좀 깊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나온 방법 말고 혹시 또 있을까요? 관계의 질을 그러니까 사실 관계의 양보다 네. 관계의 질을 깊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들은 네.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비대면 온라인상으로도 관계의 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던 게 음. 아이들이 좋아하고 네.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 네. 먼저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아이들이 그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발달 과업들이 음, 있잖아요. 그쵸. 정체감 형성이라던가 그렇죠. 자기 개념도 있고 그 학업도 뭐 발달 과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관계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스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깊은 관계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의 질을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네. 입학식, 맞아요. 수학이 그런 기념일도 없어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 하다못해 다 같이 모여서 시험 보는 시간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박물관 같이 볼까요? 컨닝 문화가 이제 사라지겠죠. 네, 컨닝도 관계인가요? 잘 네, 그럴 모르겠지만.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 있다면 비대면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사실 너무 많이 생략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입학식을 스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하고 뭐 네. 거기서 그 아이들이 그 입학식에 대한 뭔가를 추억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네. 이제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네, 뭐 수학 여행, 체육 네. 대회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네. 저는 또 뭐 꼭 비대면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방역 수칙은 더 잘 지키잖아요. 우리보다 철저히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오히려 잘 안 쓰고 지키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더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백신도 많이 보급이 되고 보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프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끔 빈도는 기회를 적더라도 주는, 기회를 줘서 진정 만나고 부딪힐 수 있게끔 온라인은 결국 관계가 필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들, 약자인 친구들, 강한 친구들, 나보다 잘난 친구들,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 그리고 무서운 선생님, 좋은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관계의 질을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만남의 기회네요. 만남의 장.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2년 끝나가고 있고 뭐 곧 있으면 위드 코로나를 이제 국가에서도 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다른 시도보다 이 기회를 굉장히 갖지 못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들에게 빼앗기었던 것도 좀 약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평적인 사고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저도 기성세대니까요. 예. 이해하기에 애들이 지세대 청소년들이 좀 특이하고 독특하기는 해요. 근데 이들을 이해해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온라인 소통은 수평적일 수밖에 없고 열려있는 대화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정서적 지지를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 온라인 중심의 관계가
제시될 수밖에, 그러니까 더 확장되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온라인 소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세계로 가시고 아이들의 세계에 참여하고 아이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편견이 없어요. 아이들이 네, 나이가 든 기성세대라고 해서 모두 배척하거나 꼰대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취향이 같고 그렇다면 아이들은 더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단적인 예로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BTS 아시죠? 아유 모르면 간첩이죠 요즘은. BT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죠. 좋게 생각하시죠? 네. BTS 노래는 뭐 자주 들으시나요? 네, 뭐 여기저기서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많이 들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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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지세대들은 BTS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 아이들도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뭐 자기랑 또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령대가 그래도 비슷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네. 아니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니요? 어떤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자, BTS에 대한 인식, BTS 노래를 찾아 듣는 빈도라던가 네. 그 BTS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네.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세대가 누구일까라고 궁금해서 조사한 그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10대 청소년, 그리고 20대, 20대, 30대, 40대 세대별로 조사를 했는데 BTS를 가장 좋아하는 세대는 바로 네. 바로 저였습니다. X세대요. 네, X세대가 가장 BTS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반면 G세대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3위 정도였어요. X세대 다음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 G세대 순이었습니다. 4위 정도 되겠네요. 그게 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뭘까요? 뭔가 취향이 안 맞나? 제가 앞서서 힌트는 좀 드렸는데 네. 네. 수평적이지 않나? 아니 모르겠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G세대는 제가 앞서 한번 힌트를 드렸는데 G세대는 네. 취향 중심의 관계 맺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거죠. 그런 네. 건가요?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X세대가 G세대를 아니 BTS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팝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BTS가 군 입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X세대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아직도 국가, 민족 그런 가치관이 남아있는 다르다라는 거죠. 거구나. 하지만 G세대는 네.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고 네. 내 취향이 맞고 그들의 외모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나는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노래를 찾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G세대 중에서 BTS를 알고 있지만 노래 잘 듣지 않는다. 내가 있을 수 좋아하는 있죠. 네. 뮤지션들은 아니다. 라는 응답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10대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수도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 이런 영화도 있었어라고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자기가 꽂히는 것들은 분명하게 선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기성세대 어른들이 요즘 좀 유명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라고 해서 너 BTS 좋아하지? 나도 좋아해. 굉장히 위험한 관계 맺기입니다. 친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그걸 네. 던지면 그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 네, 나는 이름 좋아하는데 너는 어때? 누구 좋아해? 너는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야? 라고 오히려. 물어보셔야지. 최근에 이렇게 누구 유명해졌던데? 너도 좋아하니? 요즘 2PM이 신곡을 발표했는데 너무 좋더라. 너는 어떠니? 너도 좋아하니? 아닙니다. 네, 다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10대, G세대 청소년들은 각자 개성, 나름 너무나 다양하게 자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일반화시켜서 한 가지로 정의 내려서 그들의 취향을 정의 내리고 단정 지으면 위험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너는 누굴 좋아하니? 라고 이렇게 해서 나는 초대하면서. 누굴 좋아하는데 너는 누굴 좋아하니? 이거 되게 저 하나 배웠어요. 자, 네. 앞으로 저의 내담자에게 그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do you know BTS? 이렇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지세대의 특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약간 그쵸? 약간 일반화되지 않아서 한 손에 이렇게 딱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아이들의 개별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말씀을 네.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리 질문을 조금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뭐 혹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미리 사전에 질문 받아온 것 중에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세대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지세대가 뭐 소통 방법이나 어떤 뭐 이슈를 알고 싶어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조금 주신 게 있으세요. 이들의 최신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뭐 어떤 뭐 취미를 어떻게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얘기된 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대동소이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네. 잘못 물어봤네요. 네, 연령대는 비슷하지만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음. 추구하는 취향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음. 하지만 관심사가 다양한 만큼 비슷한 관심사들끼리는 굉장히 잘 뭉치고 협동하고 목소리를 굉장히 내죠. 근데 조금 제가 이들의 관심사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소비 마케팅 분야에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자 먼저 질문을 할게요. 네. 지세대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뭐 물건을 구매할 때? 당연히 온라인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니죠? 네. 온라인 쇼핑을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오히려 20대. 네. 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세대를 이렇게 20대가 조금 더. 네. 20, 30대. 너무 구분 짓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세대는 온라인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취향이 가진 사람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입어보고 경험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처럼 남의 인생,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참고해서 그걸로 대리만족을 하기보단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세대의 관심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경험들, 내가 할 수 있는 참여 그런 것들 항상 온라인 세계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탐험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거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끔 왜곡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근데 윗세대, 부모 세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부모 세대들은 사실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개성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만난 이 아이의 특성이 다른 아이들의 특성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별 청소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각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를 그 온라인에서 많이 맺고 있잖아. 이 세대들이, 이 청소년들이. 그러면은 비대면 어른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비대면으로 대인관계를 맺을 때 약간 염려가 되는 거죠. 혹시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날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대인관계를 할 때 조금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지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디지털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이제 과거에 우리 다양한 시민의식이 있어요. 네. 민주 시민의식도 있고, 뭐 글로벌 시민의식도 있고, 도덕시간.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네. 디지털 시민의식이라 함은 네.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시민의식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온라인과 관련된 것들과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명 리터러시 측면에서 기술 활용 능력도 필요하고 네. 심의성 합력을 위해서는 기본 소양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건 뜻이죠. 어떤 거죠? 온라인에서 내 개인 정보를 잘 지키고 아. 보안을 잘 철저히 유지하고 아. 그리고 정보를 쉽게 빠르게 잘 찾아내고 찾아내고 네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또 온라인에서 뭐 구매도 잘 하고요. 그렇죠. 구매도 네.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뭐 네티켓이라고 네네, 하죠. 맞아, 네티켓. 온라인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들 그런 것도 시민의식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음. 디지털 기기 사용이죠. 음. 네, 온라인상에서 네, 그래서 익명성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나를 밝히고 소신을 밝히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비대면 상황에서의 관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 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주 법이 다르고 또 교육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의식이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은 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라고 알고 오래됐네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필수적이죠. 근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터러시 측면이 조금 더 맞춰져 있기는 해요. 물론 그 안에 예의라던가 보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예.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어떤 연구에서는 책임, 도덕성, 윤리적인 행동 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디지털 시민의식이 충분히 좀 함양이 되어 있다면 우선 쉽게는 뭐 개인정보를 잘 지키기도 하고 남의 정보를 함부로 캐가지지도 않기도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남의 말을 왜곡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의심도 할 수 있겠죠. 좀 낯선 메신저로부터도 이게 그렇죠. 네. 이걸 내가 열어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단순히 취향만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네. 상담사 선생님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더 넘어가서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이 좀 정말 좀 자리 잡아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에 있으면 청소년들도 어떤 것들은 내가 취해야 되고 말아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분명히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나 상담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는 그런 네.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자, 청소년 상담자들은 이 지지대를 저희가 상담소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저도 만나고 있고, 어떠한 역량을 조금 갖추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열린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은 원래 열린 대화예요. 그렇죠. 제가 네. 상담을 많이 받아본 경험은 없지만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선생님들께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상담 현장에 가면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청소년기의 특성상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또 그래도 이때 이상하게 선택적 항목증이 좀 가끔씩 이런 질병들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은 관계 맺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질문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이해가 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질문에 답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고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열린 대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수평적이지가 않고요. 그렇기 그럼 어떻게 때문에 하면 돼요? 수평적이라는 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라고 나에 대해서 그래요? 얘기할 수 있고 먼저 터놓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사 선생님께서 아이와 동등하게 나에 대해서 먼저 노출하고 아이에게 열린 대화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의 개인적인 거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뭐 너랑 얘기하는데 그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뭐 라포 형성 전까지 많은 노력들을 하시긴 그쵸.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진지함을 거부하는 특성도 좀 있고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답변, 상호작용, 응답, 반응을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 5회기, 6회기 상담을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왠지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면 너무 진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비대면 상담을 좀 겁내하시지 마시고 네. 저돌적으로 아이들이 아는 신조어라던가 영어들도 공부도 좀 하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셔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찾아가는 것들 그리고 화상으로 만나는 것도 조금 이기시고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상담 현장에 온다라는 건 수평적인 관계가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유지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자가 있는 곳으로 내담자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화상 상담을 실제로 해 보면 이제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청소년이 이제 집에서 있을 때 훨씬 더 편해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정말 조금 더 1대1의 느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상에 대해서 비대면에 대해서 뭐 저하거나 조금 불편감을 느끼지 마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니까 근데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을 느끼시는 분들은 청소년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대면 상담, 화상 상담이 선생님들께서 조금 힘들어하시거나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눈 앞에서 나와 같은 공간에서 이 청소년을 바라봤을 때는 안정감이 들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주변의 아이 환경도 보이지가 않고 내가 모르는 낯선 신호들이 있고 상담자가 저는 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비대면은 어쩔 수 없이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있는 공간에서 아이가 왔을 때 나는 더 많은 정보를 그 아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화상으로 할 때는 서로가 좀 대등해지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바라보면 또 새로운 시각에서 상담을 조금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뭐 원에서 지금 뭐 내년도 올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하나 또 개발을 하고 있고 화상 상담 매뉴얼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올해 열심히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생님들이 연말에 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아직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거의가 다 돼서 조금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소감과 약간 한마디로 지세대를 정의한다면 그 두 가지 얘기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세대 정의를 선생님한다. 용어를 지세대를 표현하는 뭐 다양한 뭐 B급 코드, 멀티 아이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냥 독특하다. 독특하다. 내가 이해하기엔 어쨌든 특이한 세대이다. 하지만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지금 이 어린 청소년 지세대를 이해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정보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선생님들께 유용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떠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생방송 유튜브지만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제 스스로 좀 성찰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성찰은 제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의 독특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독특성을 우리가 독특해라고 해서 터부시할 게 아니라 그 독특성이 무엇인지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저희 윗세대들이 저희를 보면서도 독특하다 하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마다의 약간의 넘어야 될 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오늘 그 Z세대, G세대라고
통칭되는 그 청소년들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특성들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생님들 여기 들으시는 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관심이 조금 더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또 지금 가지신 관심을 놓지 마시고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YCI 연수원을 통해서 사전 신청하신 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족도 조사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 10분. 자, 지금부터 선착순 10분 미리 찾나요? 선착순 10분 하고 추첨을 통해서 20분께는 네, 편의점 이용권을 아주 소소하지만 저희가 3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실 분들에 대한 저희의 작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11월 4일에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11월 4일에 그 포럼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심리적인 특성들을 갖게 됐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청소년들도 참여할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또 정책기관에 계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할 거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기조 강연자를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조 강연을 또 멋지게 해주실 거니까 11월 4일 2시입니다. 저희 본원 홈페이지에 지금 팝업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저희 댓글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집에 있는 내가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저희가 가져보면서 11월 4일에 있을 온라인 포럼 때 더 큰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유튜버 인사입니다. 유튜버 인사.